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여야 대치와 몸싸움 끝에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법안 처리까지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찰은 위헌 소지는 물론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 문제가 있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의 소지가 명백하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제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국가 100년 대계인데 제대로 여론 수렴도 없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 임기가 보름도 남지 않았다며 국민과 헌법 가치 수호 책무에 집중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3천여 명 줄어든 7만 명대로 일주일째 10만 명대 아래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외 마스크 해제 시점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방역 정책이 담긴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이 잠시 뒤 11시에 발표됩니다. 세계 경기 둔화 우려 속에 미국 증시 급락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개장 초부터 2% 가까이 떨어지며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 넘게 급등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장중 126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핵 무력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며 선제 핵 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면서 북한이 조만간 고체 연료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오늘 새벽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본회의 처리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중이 변수인 가운데 박 의장 주재로 오늘 오후 2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후에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조금 전 속보로 알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합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오늘 자정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와 시기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의장은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상정을 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간 합의를 이끌어온 박 의장은 앞서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묻는 취재진의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전체에 통과했는데 오늘 본회의 상정하시나요? 오늘 혹시 여야 원내대표들 다 같이 모여서 협의할 생각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으로 보면 본회의 상정은 법안의 법사위 통과 뒤 하루가 지나야 가능합니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당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자정 넘어 법사위에 통과됐지만 의장의 판단에 따라 이르면 오늘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오늘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는데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어제 자정 전 법안을 처리하려 했는데 국민의힘의 회의 방해로 처리가 10여 분 늦춰진 점을 감안해 의장께서 오늘 회의 소집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장이 자신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 서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민주당이야말로 이를 최종 합의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결사 저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상임위원장과 간사당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 논의 한번 해보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는 정광석급처럼 마무리되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정신을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전체의 역시 토론을 생략한 채 상정과 함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엉터리 졸속 입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의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에게 검수완박의 폐해를 낱낱이 알리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검수완박 강행 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 농성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일한 무기인 필리버스터가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저지까지는 힘들 전망입니다. 정의당이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 합의안 처리에 찬성하면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석 180석을 채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설령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최종 조율한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데 대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렇다 할 뾰족한 요소가 없는 가운데 강대강 대치가 연일 이어지면서 정치권도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이 법안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통과시킨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수사 중에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되어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검찰의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만 명대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증세가 위중한 위중증 환자도 62일 만에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시행할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잠시 뒤에 발표합니다. 실외 마스크와 격리 의무 해제 시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먼저 자세한 신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6,787명입니다. 전날보다 3,500여 명 줄면서 일주일 연속 10만 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만 4천여 명이, 2주 전과 비교하면 11만 명 넘게 줄어 분명한 감소세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67명 줄어 546명으로 62일 만에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41명이 발생해 누적 22,466명입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1.4%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44만 명대이고 이 가운데 하루 2번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3만 9천여 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감소세를 반영해서 지난주 전국과 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를 14주 만에 중간으로 한 단계 낮춰 평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도 다음 달 하루 확진자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4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다만 한두 달 뒤에는 이런 감소세가 멈추고 유행이 정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새 정부의 100일 로드맵이 발표된다면서요? 네,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잠시 뒤 오전 11시 통일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합니다. 여기는 국민 최대 관심사인 실외 마스크 착용과 격리 의무 해제 관련 타임라인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실외 감염 전파 위험이 낮다며 다음 달 초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인수위는 부정적 입장이어서 시기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문제 역시 신중해 시기가 5월 말보다 뒤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로드맵에는 방역 대책과 감염병 대응, 고위험 취약계층 보호, 백신과 먹는 치료 대책 등 4가지 분야가 담기게 되는데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인 롱코비드 관련 대책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신현준 기자였습니다. 지금 신 기자가 말씀드린 100일 로드맵 발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많은 언론인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 코로나19 비상 대응에 대해서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특위가 2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의료 파트가 있고 또 한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보상 파트가 있습니다. 그 2 파트 중에서 오늘은 보건의료 파트부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틀 후에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사진은 아주 유명한 오바마 대통령 때 오사마 빈라덴 사살 작전하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아마 많이들 느끼는 점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 보면 중앙에 대통령이 앉아 있지 않고 군인이 앉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디 있나 살펴보면 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 정부에서 일을 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 중앙에 대통령이 앉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하는 형식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었죠.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는 모든 분야들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변하고 여러 가지 전문성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현장 전문가들만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처럼 전문가가 윗사람에게 보고하고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윗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런 사진입니다. 현장 전문가에게 결정권을 맡기고 오히려 정부는 대통령은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의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왜 실패를 했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문가 의견을 존중을 해서 지금 현재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문가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고 오히려 국민 여론을 보고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제가 말씀드렸죠. 연말 정도에 백신이 나올 테니까 정부는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나오는 반응은 정치인이 허풍 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가 백신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작이었던 그런 지점입니다. 작년 2월에 제가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테니까 모든 국가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작년 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부는 아무것도 바뀌는 것 없이 있다가 델타, 오미크론 연속으로 지금 괴로움을 당하게 국민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신이 아주 높아진 그런 불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정무적인 판단이나 또는 국민 여론에 의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 잘못된 결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의 방역 정책은 한마디로 거버넌스 개편과 대국민 소통 강화입니다. 이 거버넌스라는 말은 아시겠습니다만 결정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결정권을 정부에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청와대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기구 등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거버넌스로 이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숨김없이 헛된 희망을 주지 않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밝히고, 그리고 또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근거를 밝히고, 지금 어떤 증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뭐 확진자가 10만 명 이하로 줄었다지만 숨어 있는, 그러니까 미처 신고에 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추정컨대 얼마나 될 것인지,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그 자료들을 그 국가가 모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투명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다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비상대응 특위가 한 일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100일 로드맵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급박한 상황들이 계속 전개됐습니다. 불과 5주 정도 지금 코로나19 대응 특위가 활동을 했는데요. 5주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적절하게 정부에 제안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보다는 완화해야 된다고 요청을 해서 바로 받아들여지고, 팍스로비드가 3월 말에 거의 이제 재고가 소진될 때 미리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22만 2천 명분을 조기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직접 저희들 특위 내에서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동시에 병행을 하면서 100일 로드맵을 마련을 했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럼 이제 100일 로드맵인데요. 왜 100일인가? 100일이 8월 달까지입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전에 모든 준비들을 마쳐야 된다. 그래서 100일 로드맵이 필요한 겁니다.
자, 3대 목표, 4대 추진 방향, 34개 실천 과제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아주 자세하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기자 여러분들께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 3대 목표, 국민 신뢰를 다시 얻는 것,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것, 그 다음에 가을이나 겨울에 재유행에 대비하는 것이 3대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뭐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과학에 기반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정하면 계속 꾸준히 그 방향대로 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해야만 하고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되고 백신과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는 이 4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 동안의 로드맵, 대강의 로드맵입니다. 보시면 30일 내에 해야 될 일들, 50일 내에 해야 될 일들, 100일 내에 해야 될 일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핵심 과제 4개 또는 핵심 전략 4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 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국민 여론이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방역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단순히 자료만 수집해서 쌓아 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국민들과 공유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그 지금 현재 확진자 숫자도 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항체 양성률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저 지금 우리 인수위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계시는데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가 발표되는 확진자 수와 달리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방역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가을까지의 100일 로드맵 발표되고 있습니다. 5월 말로 예정돼 있었던 격리 의무 해제 이 부분 관심이었는데 잠시 뒤에 아마 이 내용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실외 마스크 해제 시기 등과 관련해서도 관심이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잠시 뒤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오는 대로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리 두기가 해제된 뒤에 식당 또 술집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인지 바로 가늠할 수 있는 곳이 이 업소용 주방용품을 사고 파는 서울 황학동 거리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창업을 준비하며 매장을 둘러보는 사람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황학동 주방 설비 업체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조금은 이른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거리두기 해제 이후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까? 네, 일단 이곳은 골목 이곳 저곳에 주방 설비 업체 400여 곳이 몰려있는 거리입니다. 일단 지금은 이른 시간이라서 사람이 많지 않지만 점심시간이 다 되면 그래도 인파가 늘어난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설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식당이나 주점 영업이 활발해지면서 이곳을 찾는 자영업자들의 발걸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지난 2년 동안은 폐업하면서 주방 용품을 싸게 넘기는 자영업자만 줄지어 찾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가게를 여는 사람들이 제품을 보러 오는 경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곳 거리에 있는 한 주방 용품 업체는 어제 가게 창업만 3건을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없었던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창업자를 찾아보기 힘들던 거리두기 해제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하루에 뭐 한 건 없을 때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또 한 5건 정도는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거죠. 특별하게 바라는 욕심은 없고요. 이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은 가장 크고요. 창업 문의뿐 아니라 그간 허리띠를 졸라맸던 자영업자가 새로운 식기 등을 사가는 경우도 늘었는데요. 그간 싼값에 사들이기만 하던 중고 제품을 팔면서 이젠 매출이 조금 늘었다는 상인들의 반응도 있습니다. 다만 이곳도 거리 구석구석까진 일상 회복 훈풍이 닿진 않았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여전히 많은 상인들이 거리두기가 있던 예전이나 해제된 지금이나 장사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푸념하기도 했습니다. 기구가 고장날 때마다 싸게 새 것을 사러 오는 자영업자 빼고는 새로운 손님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뒤 일상 회복으로 인한 변화를 이곳에 있는 거리 상인들 모두가 느끼기까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 대담을 통해서 새 정부에 대해 잇따라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마땅치 않고 추진 방식이 정말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어디가 적진지 이런 거 두루 좀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고, 게다가 지금 우리 이제 그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이 이제 정권 교체기에 그냥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거기서부터 5월 10일부터 해서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그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 이런 그 유의 그 결정과 일처리 추진 방식은 뭐 참 이렇게 수긍하기가 어렵죠. 구중궁궐 그것은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시대의 행태를 그대로 그냥 프레임으로 덮으신 것이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에 건설 현장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55명. 이 중에서 100대 건설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한 HDC 현대산업개발이 최다 발생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네, 1분기 건설 현장에 사망사고 현황이 나왔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HDC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많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모두 55명인데 이 가운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는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00대 건설사 가운데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요. 현대건설의 2개 현장에서 각 1명씩 2명, 요진건설산업의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한화건설과 DLENC, 계룡건설, 화성산업의 건설 현장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모두 8개입니다. 공사 유형별로 보면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 민간공사가 44명이었습니다. 민간공사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지자체는 경기도로 12명이며 광주 6명, 부산 5명, 인천 4명, 서울 3명 순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 건설사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의 건설 현장 등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 204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벌점 1건, 과태료 4건, 주의 또는 현장 시정 조치 199건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공포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급락했고 우리 증시도 곧바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60원 선마저 넘어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국내 금융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간밤에 급락했는데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죠. 네, 코스피가 미국 뉴욕 증시의 급락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1% 조금 넘게 떨어진 2,638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의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6만 5천 원대까지 하락해 52주 신저가 기록을 또 깼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대형 기술주, 이른바 빅테크가 급락한 여파로 네이버나 카카오, 게임 회사의 주가도 약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1.73% 하락한 895.42로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동시다발적인 악재에 따른 경기 둔화 공포에 짓눌려서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 가까이 폭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네, 환율 상황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부터 급등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원 넘게 오른 1달러에 1263.35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260원 선을 넘어선 건 코로나19가 확산한 직후인 지난 2020년 3월 말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이 환율이 급등하는 것도 경기 둔화 우려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행보에 더해서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금이 쏠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네, 북한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위협했습니다. 핵탄두를 실어서 쏠 수 있는 미사일들도 열병식에 총동원됐습니다. 괴물 ICBM이라고 하는 화성 17형, 요격체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또 남한을 직접 겨냥하는 단거리 미사일까지 나왔습니다. 신준명 기자 리포트입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재차 동원했습니다. 지난달 말 북한의 화성 17형 발사 성공 주장을 기만선전이라고 평가절하한 우리 군 당국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한 모양새입니다. 화성포 17형이 오늘은 그 절대적 힘의 진가를 세계 앞에 뚜렷이 과시한 긍지와 자부를 안고 위풍당당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한 각종 미사일도 연달아 공개했습니다. 지난 16일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와 올해 1월 2차례 발사했던 극초음속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신형 잠수함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도 공개됐는데 지난해 1월 열병식에서 최초 공개된 북극성 5형에 비해 길이가 길어진 모습으로 사거리가 늘고 탄두 탑재량도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체 연료가 더 들어가서 사거리가 조금 더 길어지거나 다탄두를 집어넣어서 넣기 위해서 탄두 부분이 길어졌거나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과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불리는 KN-24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각기 다른 작전 목적과 임무에 따른 핵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과 맞물려 단거리와 중거리, 장거리 등 다양한 발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국가 이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범위를 더 넓힌 거죠. 핵무력의 사용 범위를 더 넓히면서 위협적인 표현을 좀 더 많이 한 겁니다. 이번 열병식에선 또 여러 개의 발사관을 장착한 초대형 방사포 종대와 함께 레이더를 이용해 날아오는 탄원을 감지한 뒤 미사일로 요격하는 능동 방어체계 전차대열도 포착됐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놓고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등을 두고 비판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을 위한 책무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오늘 새벽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윤 당선인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윤 당선인은 오늘 서울통이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해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인수위에서 중요한 발표가 많은 만큼 거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알아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발표들을 많이 할 테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배현진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에서의 일은 국회가 대응해야 한다고 못 박았는데요. 정치권은 정치권의 일이 있고 당선인은 당선인이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은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서두르지 말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민이 원하는 답변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윤 당선인이 이제껏 가져온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해서 윤 당선인의 대통령실 이전과 여가부 폐지 공약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배현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가 보름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한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책무에 집중해 주길 믿고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현직 대통령과 임기를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당선인의 말씀을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선 직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났을 때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관련 광화문으로 가지 않은 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그 이외의 장소 검토는 언급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권 5년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다는 게 국민 평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지금 정부는 다음 정부에 대해 축복해 주는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마지막 특별 사면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제계와 정치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인사들의 사면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이틀 전, 사흘 전까지만 해도 안 하는 쪽에 좀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았는데 어제 오늘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은 기류가 보이고요. 보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시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더군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2주 앞둔 시점에 종교계와 재계에서 적극적으로 사면을 건의하면서 사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 5단체가 청와대와 법무부에 이 경제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 청원을 제시했는데 그 대상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회장 등 경제인 1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불교계도 석가 탄신일을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5일 문 대통령의 마지막 기자 간담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힌 만큼 그 대상자는 아직 정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네. 석가 탄신일 이전에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석가 탄신일이 5월 8일입니다. 예. 대통령 임기 끝나는 전날. 전전날이죠. 네네. 그 전날이군요, 바로. 네. 네. 윤석열 당선인 취임을 2주 앞둔 시점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특별 사면이 적극 거론이 되고 있는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경제단체들의 주장은 어떤 건가요? 재계는 무엇보다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다 미중 갈등 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어 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이루고 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 총수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국정농단 사태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네네. 지난해 8월에 가석방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지만
가석방 중인데다 취업 제한 논란으로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신동빈 회장도 롯데그룹 수사와 국정농단 사태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아직 형 집행 중이다 보니 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도 어렵고 적극적인 대외 행보가 어렵다는 것이 재계의 논리입니다. 네.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그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돼 있는지, 과거에는 또 어떻게 했었는지 그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사면은 크게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네. 일반 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서 이러한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면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되고 대통령령이라는 법령의 형태로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특별 사면은 구체적인 사람을 지목해서 사면을 단행하게 되고 네. 형 집행이 면제되게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시행할 수 있어서 절차가 비교적 간이합니다.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해야 하고 상신하기 전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이 사면은 전통적으로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반론이 상당히 많아왔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죠. 그렇다 보니까 역대 정부에서도 사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여왔었는데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물론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임기가 단축되다 보니 예외로 하고 보통 5차례에서 10차례 정도 사면이 단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사면을 단행할 때마다 국민 통합 내지는 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는데 주로 강력범죄를 제외하고 서민, 성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사면이 단행되었지만 그중에는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고 역시나 주목받는 인물들은 부패 사건에 연루돼 왔던 기업인과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레임덕으로 지칭되는 임기 말 사면은 정치적 부담을 털고 가겠다는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 말에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됐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기도 했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임기 말에 1997년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됐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을 사면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사면과 달리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는 뭐 형평성 문제라든지 정치적 유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란이 되어 왔고 남용권이 늘 문제가 되어 왔던 건데 이번 사면의 핵심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단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었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가 국민적 공감대를 이유로 들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박 전 대통령의 사정을 감안하면서도 범죄의 주도 여부까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워딩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는 가장 주요한 핵심 변수는 김경수 전 지사의 거취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 전 지사가 이미 내년 5월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고 석방된다고 하더라도 2028년 5월까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하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광재 의원의 경우에도 10년 가까이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2019년에 사면을 단행함으로써 2020년 총선을 통해 정치에 성공적으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한 정치적 부담도 따르게 되죠. 만약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와 결부시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한 아마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하고 이석기 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대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보다도 이 조 전 장관 사태는 정권 교체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대선이 치루어진 직후인데 그 직후에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수사가 검찰의 의도된 무분별한 수사라는 판단을 한다면
사면권을 행사할 전형적인 경우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큰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야말로 사면권을 행사해야 할 전형적인 경우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데다 최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녀 입시 부정 의혹까지 결부돼 있어서 정치권의 지연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 전격적으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입시 공정 논란이 다시 불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정정 교수의 어떤 사면에 대해서 검토하는 데 있어서 고려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일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다 이런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네, 특별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법무부 장관의 상신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그 대상과 각종 죄를 추려서 대통령이 상신하게 되면 대통령이 승인하는 형태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 추인하는 형태로 사면이 이루어지다 보니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사실상 가장 주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인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워딩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임기 말 사면이라는 부담을 뚫고 사면을 단행하는 것이다 보니 기왕 사면을 할 것이라면 각종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을 포함해서 여야 정치권 그리고 재계 인사들을 대거 사면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즉 사면을 단행한다면 대거 사면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는 대상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일부 정치 재계 인사들에 대한 대거 사면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어쨌건 그 새 정부 쪽과도 교감 또는 어떤 소통 이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소통은 충분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일부 보도에서는 윤 당선인 측이 적극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사면은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곧 그 차기 정부가 수립될 예정이므로 윤 당선인 측과 긴밀한 의사소통, 적어도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파장을 생각을 한 것이기도 하겠군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 사면, 즉 사면권 행사는 법 위에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입니다. 정치적 결단으로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파장과 정치적인 고려 상황들을 두루두루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임기 말 대통령, 더더군다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인 대통령이다 보니 사면권 행사 자체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차기 정부와의 일부 특정 대상과의 협상 여지를 어느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두루두루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8일로 그 관측 아직은 이제 예상 수준입니다. 대통령 임기 전날 과연 특별 사면이 이루어질지 대상은 어디까지 될지에 대해서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 법조계에서 박선배 변호사를 초대해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되죠? 더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고 예년의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올봄 두 번째 황사가 관측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고요. 이들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황사는 오후부터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부터 점차 농도가 옅어지겠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3도, 광주 25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도 전국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 열어달라 요청한 가운데 2시에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또 만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 여러 가지 현안들을 놓고 충돌하는 영상입니다. 2부에서 정치권 현안들 집중 분석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